교육청 강당 무대 위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30년. 그 긴 세월이 오늘 하나의 상패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어요. 올해의 우수교사상 김미경 선생님.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객석에서 준호가 일어나 박수를 치고 있었어요. 그 옆에 수연이도 미소를 짓고 있었죠.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모든 학생들을 제 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 아이들이 제게 준 사랑이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매일 아침 교실 문을 열 때마다 느꼈던 그 설렘.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빛. 문제를 해결했을 때의 환한 웃음. 모든 게 제 보물이었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니 준호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들의 따뜻한 포옹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제 드디어 가족과 함께 보낼 시간이 생겼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연이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정말 편히 쉬실 수 있겠네요. 그래. 민수와도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때만 해도 그 쉼의 진짜 의미를 몰랐어요. 한 달 후 퇴직금 3억 원이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평생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모은 돈에 퇴직금까지 더해지니 제법 목돈이 되었어요. 준호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죠.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정말 쉬세요. 하지만 변화는 서서히 시작되었습니다. 엄마 죄송한데 사업이 조금 어려워서요.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이었어요. 무슨 일인데? 투자 유치가 생각보다 힘드네요. 잠깐만 빌려주실 수 있을까요? 얼마나? 500만 원만요. 투자만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아들이 어려워한다는데 도와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저는 기꺼이 돈을 내어주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일주일 후에 또 왔어요. 엄마 미안해요. 1,000만 원만 더 빌려주세요. 준호야, 사업이 그렇게 어려운 거야? 금방 해결될 거예요. 정말 죄송해요. 아들의 미안해하는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30년 동안 남의 자식들 가르치느라 내 아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죄책감도 있었고요. 그래, 알았어. 하지만 끝이 아니었어요. 한 달 후엔 2천만 원, 그 다음엔 3천만 원. 어느새 제 교원연금 계좌에 자동이체가 설정되어 있었어요. 어머님, 돈 관리는 복잡하니까 저희가 해드릴게요. 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왠지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제가 예전 동료 선생님들과 만나려고 하면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시어머님, 집에서 좀 조용히 계셔주세요. 왜? 내가 뭘 잘못했는데? 민수가 공부에 집중을 못해요. 할머니가 자꾸 시끄럽게 하시니까요. 시끄럽게 한다고요? 저는 그저 전화 통화를 했을 뿐인데. 점점 제가 내 집에서도 눈치를 보게 되었어요. 30년간 아끼고 아껴 마련한 이 집에서 손님 신세가 되어버린 거죠. 어느 날 밤 거실에서 준호와 수연이 속삭이듯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연금만으로는 부족해. 조금만 더 기다려. 곧 해결될 거야. 집도 담보로 잡아야 하는 거 아니야. 담보요? 제 집을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제가 잘못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려 했어요. 그래도 나는 참았습니다. 가족이니까요. 제가 조금 불편해도 아들이 성공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을 제대로 키우지 못한 제 탓이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직감이. 30년간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터득한 촉이 경고하고 있었어요. 아직은 작은 불안이었지만 그 불안은 점점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은 다른 날과 똑같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경은 아침 7시에 일어나 손자 민수의 아침밥을 차려놓았습니다. 30년간 아침 6시에 일어나던 습관을 바꿀 수 없었거든요. 퇴직한 지 반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몸은 학교 시간표대로 움직였습니다. 할머니 계란말이 맛있어요. 10살배기 손자의 밝은 목소리가 아침을 깨웠습니다. 미경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많이 먹어라, 우리 민수야. 할머니가 또 만들어줄게. 준호는 서둘러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계속 바쁘다고 했어요. 회사 일이 많다면서요. 엄마 오늘 늦게 들어올 거예요.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그래, 힘들겠지만 건강 챙기면서 해라. 미경은 아들의 이마에 살짝 주름이 생긴 걸 발견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보다 싶었어요. 35살 한창 일할 나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수연은 화장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민수 학교 보내는 거 부탁드려요.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래, 걱정 마라. 할머니가 다 챙겨줄게. 가족들이 모두 나간 후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 미경은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요즘 며느리가 예전보다 차가워진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바쁘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엔 퇴근하면 먼저 엄마 안부부터 물어봤는데 요즘엔 방에 들어가서 전화만 하고 있었어요. 회사 일이겠지만 왠지 모르게 불안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바람이 거세게 불기 시작했어요. 창문을 닫으려다 깜짝 놀랐습니다. 준호가 급하게 나가면서 서류 가방을 거실 탁자에 그대로 두고 간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절대 그러지 않을 텐데. 바람 때문에 가방에서 종이 몇 장이 날려 떨어졌습니다. 어머, 이게 뭐지? 미경은 떨어진 종이를 주우려다 멈춰섰어요. 그 종이에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김미경. 분명히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하지만 그 밑에 적힌 내용을 보고 미경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대출 신청서 5억 원. 담보 서울시 강남구 반포동 259번지 아파트. 바로 자신이 30년간 살아온 이 집이었어요. 이게 뭐지?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가방을 뒤져봤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더 많은 서류가 나왔습니다. 모두 자신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이건 뭔가 잘못됐어. 내가 언제 이런 걸 했지? 하지만 서류 맨 아래에서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자신의 도장이 찍힌 서명란. 그런데 그 서명이 이상했어요. 분명히 자신의 도장인데 자신이 찍은 기억이 전혀 없었거든요. 미경은 책상 서랍을 열어 자신의 도장을 확인했습니다. 도장은 그대로 있었어요. 그럼 이 서류의 도장은 뭘까요? 더 뒤져보니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다른 서류 뭉치. 이번엔 사업 관련 서류였어요. IT 솔루션 개발 투자 계획서. 준호가 하고 있다던 그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서의 날짜를 보고 미경은 더욱 충격을 받았어요. 사업은 이미 6달 전에 끝나 있었거든요. 실패로. 뭐라고? 미경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투자금 20억 원 모두 손실. 그리고 그 빚을 갚기 위해 추가로 대출을 받은 것. 바로 자신의 명의로. 미경은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30년간 한 푼, 두 푼 모은 퇴직금이 모두 사라진 거였어요.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빚더미로 변해버린 거였죠. 준호야, 너 정말.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돌아온 거예요. 엄마, 저 왔어요. 미경은 흩어진 서류들을 들고 거실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호가 거실로 들어오다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미경 준호야. 이게 뭐니?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간 수많은 학부모들과 어려운 대화를 나눠왔지만 이때만큼은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그건. 준호는 잠깐 당황했어요. 하지만 금세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미경이 알던 그 따뜻한 아들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엄마도 이해해줘요. 나도 살아야 한다고요. 이해가 뭐니? 너 이게 뭔지 알고 있니? 미경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30년간 교단에서 기른 목소리였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다고? 이건 사기야. 내 동의도 없이 어떻게 이런 걸. 엄마 혼자 그 큰 집에서 뭐해요? 어차피 나중에 다 내 거 될 텐데 뭐가 문제예요? 그 순간 미경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30년간 키운 아들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이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차가운 계산만 가득한 전혀 모르는 사람이. 너 정말 내 아들이 맞니?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믿을 수가 없었거든요. 엄마,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효도고 뭐고 다 옛날 얘기예요. 준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미경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옛날 얘기라고? 너를 키우느라 내가 얼마나. 그러니까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엄마도 이제 쉬시라고요. 쉬라고. 미경은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쉬라는 게 무슨 뜻이니? 말 그대로예요.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날 밤 미경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미경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어요. 아들 방에서는 수연과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귀를 기울였어요. 어머님이 알아버렸으니까 빨리 처리해야 해요. 알겠어. 내일 병원부터 가자고 해. 그래요. 치매 검사 받으시라고 하면 될 거예요. 미경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뭔가 더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비는 더욱 세게 내렸습니다. 김미경이 서류 정정을 요구하자 상황은 급속도로 악화되었습니다. 준호와 수연은 비밀리에 뭔가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밤마다 들려오는 속삭임들, 거실에서 나누는 전화통화들, 미경이 다가가면 갑자기 조용해지는 분위기.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수연이 평소와 다르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님, 오늘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아요. 요즘 깜빡깜빡 하시는 게 많아서요. 미경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는 멀쩡한데? 그래도 한번 검사 받아보세요. 치매는 조기 발견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치매? 40년간 수백 명의 학생들 이름을 모두 기억하고 있는 미경에게 수연아, 나는 정말 괜찮아. 어제 준호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 성함도 기억나는데 무슨. 어머님,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들어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시고 돈 관리도 헷갈려 하시잖아요. 거짓말이었어요. 미경은 단 한 번도 같은 말을 반복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표정은 너무나 진지했어요. 마치 정말로 미경이 치매에 걸린 것처럼.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습니다. 뇌 상태도 양호하시고 인지 능력도 전혀 문제 없으세요. 오히려 또래보다 훨씬 건강하십니다. 미경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역시 자신은 멀쩡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에 차가 낯선 곳에 섰어요. 요양원. 해바라기 요양원이라는 간판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미경, 여기가 어디야? 준호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전문의 선생님이 당분간 전문 케어를 받으시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의사 선생님은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 어머님,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전문가들이 돌봐드려야 해요. 거짓말이었어요. 의사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준비된 서류들이 있었어요. 이미 결정된 모든 것들이. 미경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준호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차에서 내리라는 손짓만 했을 뿐입니다. 미경은 차 문을 붙잡고 애원했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자식 키우느라 너희들 제대로 못 챙긴 게 잘못이니? 그래서 이렇게 버리는 거니?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간 수많은 학부모들 앞에서도 당당했던 미경이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무력했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한테 부담이 된 적이 있니? 밥 해달라고 한 적 있니? 빨래 해달라고 한 적 있니? 준호는 차창도 내리지 않았어요. 와이퍼만 쓸쓸하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제발 준호야. 엄마를 이렇게 버리지 마. 미경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묻혔어요.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수연이 창문을 조금 내리고 말했어요. 어머님, 여기가 더 좋은 곳이에요. 친구들도 많이 사귀시고 전문적인 돌봄도 받으시고. 김미경 친구. 나한테는 이미 30년간 함께한 동료들이 있어. 제자들이 있어. 왜 모르는 사람들과 살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차는 이미 출발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미경은 비에 젖으며 차를 따라 뛰었습니다. 준호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봐. 60살이 넘은 몸으로 뛰기에는 너무 벅찼어요.
숨이 턱까지 찼습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차가 멈췄습니다. 미경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차에 다가갔어요. 하지만 준호가 내린 것은 미경의 작은 여행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옷까지 좀 챙겨왔어요. 필요한 건 나중에 가져다 드릴게요. 그 말이 전부였어요. 작별 인사도 없었습니다. 포옹도 없었어요. 그저 차가 떠나갈 뿐이었습니다. 미경은 빗속에 1시간 넘게 서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0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르르. 모래성이 파도에 무너지는 것처럼. 요양원 직원이 우산을 들고 나와서야 미경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르신, 감기 걸리겠어요. 들어가세요. 미경은 고개를 들어 요양원 건물을 바라봤어요.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 작은 창문들. 이곳이 앞으로 자신이 죽을 때까지 살게 될지도 모르는 곳이었습니다. 뒤돌아보니 준호의 차는 이미 보이지 않았어요. 비만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끝인 건가? 미경의 목소리가 비바람에 흩어졌어요. 30년간 선생님으로 불리던 김미경이 하루아침에 7포실 어르신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순간 미경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가, 가족에 대한 마지막 환상이, 차가운 현실만이 남았습니다. 요양원 문을 들어서며 미경은 생각했어요. 내가 30년간 가르친 아이들은 아직도 스승의 날에 편지를 보내는데 내가 키운 아들은 왜 이럴까? 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침묵만이 있을 뿐이었어요. 요양원 생활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30년간 선생님으로 불리던 제가 하루아침에 치료실 어르신이 되었어요. 다른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자식 자랑에 바빴지만 저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효자라서 이런 좋은 곳에 모셔졌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도 자식 자랑을 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더 참혹한 건 준호가 여전히 제 교원연금을 가로채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요양원비는 정부 지원으로 최소한만 지불하고 나머지는 자신의 빚 갚는 데 쓰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울었어요. 제가 키운 학생들은 아직도 스승의 날에 편지를 보내는데 제가 키운 아들은 왜 이럴까요? 천장을 바라보며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30년간 남의 자식들에게는 사랑을 쏟아부었는데 정작 제 아들은 왜 이런 괴물이 되었을까요?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준호는 단 한 번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없었어요. 손자 민수의 안부조차 물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젊은 여성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름은 이지영이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어르신들과는 달리 저를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 교육 철학이 궁금해요. 어떻게 30년간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셨나요? 처음엔 의심스러웠어요. 혹시 준호가 보낸 감시자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녀의 질문들은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김미경, 요즘 아이들은 예전과 많이 달라요.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 비결이 뭔가요? 그녀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마치 정말로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 같았습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왔어요. 교육에 관한 책들을 가져오고 제 이야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였습니다. 오랜만에 선생님으로서의 정체성을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김미경 아이들은 모두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포기하지만 않으면 반드시 꽃을 피우게 되어 있어요. 선생님의 그런 믿음이 정말 존경스러워요. 그녀와 대화할 때만큼은 이곳이 요양원이 아닌 것 같았어요. 마치 예전 교무실에서 젊은 동료 교사와 교육 이야기를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가져온 책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15년 전에 딸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책이었거든요. 교사, 아이들의 꿈을 키우다라는 제목의 낡은 책이었어요. 이 책 어디서 구하셨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 책은 지영이 고등학생일 때 제가 직접 골라준 책이었거든요.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빛이 익숙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15년 전에 제가 드린 말 기억하세요? 제 심장이 멈췄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 저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라고 했던 것? 세상이 멈췄어요. 시간이 정지했습니다. 소희야. 정말 너니? 제 목소리는 간신히 속삭임이었어요. 15년 만에 부르는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마스크를 벗었어요. 제가 그토록 그리워했던 딸의 얼굴이었습니다. 15년 전보다 성숙해졌지만 여전히 제 딸이었어요. 엄마. 그 한마디에 모든 감정이 폭발했어요. 30년간 쌓인 그리움, 15년간 품어온 미안함,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놀라움까지. 정말 내 딸이야. 정말? 저는 일어나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진짜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15년 전 그 말.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소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엄마를 찾고 있었어요. 오빠가 엄마를 어디에 모셔놓았는지 알아내는데 2달이 걸렸어요.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딸이 저를 찾고 있었다니. 해외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깨달았어요. 엄마가 얼마나 많은 아이들의 인생을 바꿔놓았는지, 그 숭고한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소희야. 외국 교수님들도 엄마 같은 교사를 존경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 알겠어요. 소희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엄마, 이제 제가 엄마를 지켜드릴게요. 15년 동안 못다 한 효도를 하고 싶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다시 살아났어요. 희망이었어요. 포기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소희야,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저도요, 엄마. 하루도 엄마 생각 안 한 날이 없어요. 우리는 한참 동안 울었어요. 15년간 쌓인 그리움을 쏟아내듯이. 다른 어르신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어요. 제 딸이 돌아왔으니까요. 정말로 돌아왔으니까요.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절망이 아닌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소희가 있으니까 무서울 게 없었어요. 진정한 가족이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는 시간이었어요. 소희가 마스크를 벗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제 앞에 서 있는 건 그때 그 앙칼진 20살 딸이 아니라 성숙해진 35살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제가 기억하는 소희 그대로였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소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15년 전 그 말.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다고 했던 그 말이요. 제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동안 잊으려 애썼던 상처가 다시 아려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따뜻한 무언가가 제 마음을 감쌌습니다. 소희야. 정말 너구나. 저도 모르게 소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그리웠는지. 소희는 제 손을 잡으며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캐나다에서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며 깨달은 것들, 어머니의 진짜 가치를 알게 된 순간들을 말이에요. 외국 교수님들이 그러더라고요. 한국의 헌신적인 교사들이야말로 진정한 교육자라고. 그때 문득 엄마 생각이 났어요. 소희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뒤늦게 깨달았어요. 제 마음 한구석이 아팠습니다. 딸이 그동안 얼마나 괴로웠을까 싶어서요. 괜찮다, 소희야. 다 지난 일이야. 아니에요, 엄마. 괜찮지 않아요. 소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2달 전부터 오빠 일을 조사했어요. 엄마가 요양원에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제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뭔가 중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았어요. 오빠가 한 짓들. 정말 용서할 수 없어요. 소희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처럼 말이에요. 횡령이에요, 엄마. 엄마 명의로 무단 대출받은 것, 교원연금 가로챈 것, 모든 게 범죄예요.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딸의 입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 더욱 절망스러웠어요. 그래도 준호는 내 아들이야. 아들이라고 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되나요?
엄마를 이렇게 버려도 되는 건가요? 소희의 눈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제가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요. 우리 엄마는 30년 동안 수천 명의 아이들을 올바르게 키웠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 아들은 이런 인간으로 키운 게 아니잖아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의 자식들에게는 도덕과 인성을 가르쳤는데 정작 제 아들에게는 뭘 가르쳤을까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에서 느껴본 적 없는 절망감이었어요. 내가 잘못 키웠구나. 그게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이 아니라고요. 소희가 제 어깨를 꽉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어요. 이제 저희가 다시 시작해요. 엄마와 저, 그리고 진짜 가족다운 가족으로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움텄습니다. 희망이라는 새싹이 말이에요. 소희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해놨다고 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도 마쳤고 법적 조치도 준비했다고요. 무엇보다 작은 아파트를 구해서 저와 함께 살 준비를 해뒀다고 했어요. 캐나다에서 번 돈이 좀 있어요. 엄마랑 조용히 살기엔 충분해요. 하지만 내 미래는? 내 꿈은? 제 꿈은 엄마와 함께 사는 거예요. 진짜 딸 노릇을 하는 거고요. 소희의 말에 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리고 오빠에게도 마지막 기회를 줄 거예요. 진정한 반성을 한다면요. 저는 30년간 갈고 닦은 교육자의 지혜를 떠올렸습니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진정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 소희야. 엄마가 준호에게 마지막 수업을 해줘야겠다. 그날 밤 저는 준호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30년 교직 생활의 모든 지혜를 담은 편지를요. 준호야, 이것이 엄마의 마지막 수업이다. 내가 저지른 일의 무게를 감당하고 진정한 반성을 한다면 엄마는 언제든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일주일 후 소희와 함께 요양원을 나왔습니다. 작은 투룸 아파트였지만 진정한 가족과 함께하는 따뜻한 보금자리였어요. 소희가 매일 아침 끓여주는 된장찌개 냄새에 눈을 뜨는 기분이란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은 뭐 드시고 싶어요? 내가 해주는 건 뭐든 다 맛있어.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요리하고 함께 드라마를 보는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이야.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소희가 나가더니 깜짝 놀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오빠가. 준호 오빠가 왔어요. 제 심장이 쿵했습니다. 드디어 그 순간이 온 거였어요. 거실로 나가보니 준호가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오만했던 예전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짜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제가 인간이 아니었어요. 엄마를 그렇게 버리고 엄마 돈을 훔치고.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게 제가 키운 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져 있었어요. 일어나거라, 준호야. 저는 준호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야 내 아들다운 모습을 보는구나. 이것이 엄마의 마지막 수업이었단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용서는 했다. 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진짜 사람으로 사는 법을 배워야지. 그 후로 준호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민수를 데리고 와서 소희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고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배워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아침, 내 가족이 둘러앉아 아침을 먹고 있는데 민수가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 정말 행복해 보여요. 그래, 민수야. 할머니가 제일 행복해.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30년간 남의 아이들을 가르쳤던 선생님이 마침내 자신의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수업을 완성했어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선생님의 마지막 수업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교실에서의 배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